아우. 아이폰 SE 제가 막상 써보니 A13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져 있어서 엄청 막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아이폰 8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서벨리티 채널입니다. 요즘 핫한 아이폰 SE입니다. 너도 나도 칭찬 일색인 이 제품, 저 또한 작은 사이즈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핸드폰을 좋아하고 시기를 잘 만난 터치 아이디 덕분에 이 제품을 메인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써보면서 느낀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작다는 것, 그리고 터치 아이디가 있다는 것.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작은 크기만큼 화면과 배터리를 잃었고 눈과 귀가 즐거운 요즘 핸드폰은 아닙니다. 가격도 시작은 55만 원이긴 한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256GB는 76만 원입니다. 비싸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성비까지 논할 만큼 싸다고 할 수도 없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A13 바이오닉 칩셋 때문입니다. 아이폰 SE에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것이 이 A13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다는 것인데 실사용 입장에서는 우와 미친 속도! 하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A11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아이폰 8도 현역으로 쓰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A13 바이오닉 칩셋이 중요한 걸까요? 첫째, 이번 A13 바이오닉 칩셋의 궁극적인 장점은 이번 아이폰 SE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iOS의 장점은 새로운 OS가 나와도 하드웨어 사양이 지원 가능한 모델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최신의 AP를 넣어준다는 것은 향후 아이폰 SE가 현역으로 4,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퀵벤치 수치가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 높다 낮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폰의 가성비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빠른 AP의 채용은 옛날 하드웨어를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이폰 SE의 카메라는 아이폰 8 그대로의 카메라입니다. 여기에 애플에서 자랑하는 빠른 AP와 뉴럴 엔진 버프로 하드웨어의 부족함을 소프트웨어로 메꿔줘서 아이폰 XR보다 좋은 품질의 이미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모바일 AP에서의 성능이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AP가 카메라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조사 관점에서의 원가 절감 차원에서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습니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개당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건데 아이폰 SE에 A12 바이오닉 칩셋을 넣어준다라고 가정한다면 애플은 A12, A13 두 개의 칩셋을 생산해야 되고 두 칩의 제조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칩셋을 나눠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개의 단일 칩셋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을 낮추겠다고 다른 AP를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는 AP를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애플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LG가 같은 전략으로 중급기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LG는 AP를 자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퀄컴으로부터 이 AP를 구매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격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렇게 욕먹는 엑시노스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쓰는 입장에서는 싫겠지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쟁자가 많아져야 그 혜택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파이팅! 그렇다면 아이폰 SE는 누가 쓰면 좋을까요? 엔터테인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분, 전화, 문자 등 기본 기능만 쓰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음악은 괜찮습니다.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가 FHD가 채 안 되는 해상도에다가 요즘 영상들은 1.85대 1 비율로 나오는 영상들도 많은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휴대폰 사용 시간이 적은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배터리 용량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이 잦은 분들은 보조 배터리를 챙기셔야 할 텐데 그렇다면 굳이 이 작은 핸드폰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저전력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만
좋은 핸드폰을 굳이 저전력으로 강제로 성능을 낮춰서 쓰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망원, 광각 등 카메라 활용이 많지 않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AP가 좋아도 싱글 카메라의 옛날 카메라입니다. 품질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물 사진 모드나 광각이라든지 망원 카메라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1 혹은 아이폰 11 프로로 넘어가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용량은 세 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64GB, 128GB, 256GB.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용량은 저는 128GB 이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유 공간을 20GB 이상 남기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강점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유지 관리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해서 업데이트를 못한다면 그 강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 용량이 꽉 차게 되면 전반적인 시스템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카카오톡을 눌렀는데 한참 노란 화면 나오면 답답하시잖아요. 오래 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욱이 용량은 한 단계 넉넉하게 가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이왕이면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 패스! 한마디로 스마트폰을 쓰긴 쓰는데 엔터테인먼트보단 기본 기능에 충실한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100만원 돈 주고 핸드폰을 사는 건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래 쓰실 만한 굉장히 좋은 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는 맛도 있고 듣는 맛도 있는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휴대폰은 아니니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본인의 사용 습관에 맞게끔 핸드폰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